되살아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일까요? 시장이 영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보신 대로 코스피 코스닥 각각 2% 후반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3%까지 밀려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자, 긴급 진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우리돌딩스의 권효구 대표, 인베스트자문의 인성익 고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장이 열렸고요. 저희도 좀 더 진지하고 진중하게 팩트 위주로 시장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문님, 근데 사실 이 경기 침체 우려를 재점화시킨 게 8월의 제조업 지표였잖아요. 근데 이거 부진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이미 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시장이 받아들일 이유가 있는 건지 지표 보시면서 어떤 판단하셨습니까? 요즘 새로운 또 용어가 하나 나왔어요. 원래 용어 있었는데 최근에 그레이스완이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맞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레이스완. 예측은 하고 있는데 대비를 못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백조도 여러 가지 백조인지 모르겠는데 예측했어요. 분명히 뭐로 구매자 관리 지수 떨어질 거라고 예측했는데 시장이 엄청나게 반응을 했다. 뭔가 핑계거리를 찾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거의 신고가예요. 어제 하루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다우는 거의 신고가고 나스닥은 고가 대비해서 한 8%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크게 빠진 건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거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24% 정도 지금 밀리는데 140불까지 갔다 이제 8불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시총이 다시 이제 3위로 이제 밀려난 상태인데 엔비디아 빠지니까 미국 지수가 폭락을 하고 거기에 우리 지수가 반영을 하고 있다. 근데 엔비디아 오를 때 우리 삼성전자나 SK가 별로 올랐나요? 저는 별로 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를 때는 덜 오르고 빠질 때는 같이 지금 밀리는 양상 상당히 시장이 지금 우리 시장이 지금 미국에 비해서는 너무 약화돼 있다. 그렇다면 향후에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인다면 우리는 계속 그거보다 더 큰 조정을 보일 것이냐 좀 기다려야 봐야 되겠지만은 글쎄요 과거에 디커플링한 사례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가 뭐 따라가긴 뭐 아무래도 약세는 보이겠지만은 그렇게까지 빠질까? 엔비디아 관련해 갖고 삼성전자와 SK 실적을 보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거는 분기 실적이 좀 5조가 넘어요. 영업이익이. 3분기에는 7조 이상 나올 거고 삼성전자는 분기 실적이 10조가 넘거든요. 이런 엄청난 실적을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고점 대비해서 21%나 빠졌고 SK하이닉스는 고점 대비해서 무려 37%나 빠졌거든요. 여기서 더 빠질까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저는 거기서는 조금 좀 상대적으로 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겠냐 좀 기대를 해보는데 현재 추세대로는 어쩔 수 없는 게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좀 연말까지 본다면은 이런 종목은 빠질 때마다 사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경기도나 우려를 되살아나게 한 경기 지표의 경우에는 제조업 지표는 과도하게 해석되고 있다라는 분석을 더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함께 얘기해 주신 게 그레이스완입니다. 그레이스완의 대표적인 예시를 AI 수익성 악화를 꼽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악재는 악재인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예측이 가능한 악재. 근데 마땅히 해결책이 없는. 대표님, 저희 이 그레이스완 더 커지게 될까요? 어떤 전망하세요? 그레이스완이 더 커지기보다는 사실 그 중요한 이벤트들이 지금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증시가 어쨌거나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어쨌거나 상승 모멘텀의 부재 가운데서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또 그레이스완이라고 하고 있는 그 어떤 예측 가능한 것이 이미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더 하락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명분이 없기 때문에 상승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그 금리 인하라고 하는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뭐 경기 침체성 금리 인하나 뭐 아니면 뭐 보험성 금리 인하라든지 어떤 금리 인하의 성격 구분과 상관없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증시는 항상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가 어쨌거나 금리 인하 전까지는 시장이 좀 변동성을 요동을 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금리 인하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바닥을 잡아 나가고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시장은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당연히 전날 뭐 9% 정도 이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 이제 반도체가 시가총액 규모를 이제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개파락 시작을 하는 건 맞지만 외국인은 오히려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버스에 오히려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했던 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이거든요. 그때 인버스는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히려 반도체가 바닥을 잡아 나가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하 이후의 증시에 대비해서 슬슬 좀 관심 가져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추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그 외국인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좀 관망세의 포지션이지만 반도체를 사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지금은 증시가 좀 바닥을 잡아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지수 낙폭이 커졌다. 하지만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분석 더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번 주 남은 지표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내일 졸투 보고서가 발표가 되죠. 이와 관련한 우려는 없을지 궁금해요. 고모님 좀 도와주세요. 일단 내일 발표인데요. 7월에 미국에서 허리케인 베릴 있었고 그 여파가 졸투 보고서에 혹시 반영이 된다면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이 더 클 텐데 후반부 주식 시장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작용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미국의 다우나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우리만큼 조정을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엔비디아만 좀 하락을 했고 거의 기술주들이 좀 동반 하락한 상태고 기존의 다우 지수는 뭐 신고가 상태에서 어제 조금 1.5% 빠진 것뿐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조정을 좀 받겠냐, 좀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FOMC가 이제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이 18일 날 해요.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두 가지 그 큰 행사가 좀 껴 있어요. 우리 추석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추석 연휴 끝나고 4일 동안 쉬고 우리가 목요일 날 개장을 하나요? 목요일 날 개장을 하게 되나요? 하여튼 FOMC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 매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깜깜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미국 장에 영향을 안 받았다가 한꺼번에 받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또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기일에 외국인 기관의 포지셔닝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도 상당히 관심거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향후에 어떤 식으로 청산을 하고 새로 사들이고 포지션을 바꾸든지 아니면 계속 이어가든지 이거에 따라서 그들의 3분기 전략이 나올 수도 있고 가늠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겹쳐서 엔비디아의 FOMC의 B컷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베이비컷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절대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하는 건데 경기가 지금 안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의 속도를 더 크려서 0.25에서 B컷을 0.5까지 B컷을 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면은 경기는 좋아지겠냐? 지수는 올라가겠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그 전까지는 미국 시장도 좀 조정을 좀 보이지 않겠냐로 금리 인하를 실제로 B컷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반색을 드러내서 그동안 빠졌던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 경제 지표를 봐야 되는 이유는 금리의 향방, 그에 따른 주식 시장의 영향이겠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엔캐리 우려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서 그에 대한 전망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레이선이라고 네. 하는 이제 저번 달에 있었던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이 하락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도 BOJ가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역시나 반영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엔달러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엔달러가 떨어진다면 아시아 통화권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안화라든지 뭐 지금 중국도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화에 대한 그 추가 엔화 강세가 나오면 원화도 충분히 좀 강세가 나올 수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서 환율로서 이제 외국인의 그 매도세가 좀 나을 수도 있지만 역시나 그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연준의 또 금리 인하라는 네. 이벤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달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금리 인하가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걸 보고 반도체를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거고 그 전에도 이제 반도체가 좀 약간 반등이 나왔을 때도 좀 쌍바닥을 다진 다음에 매수를 하자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거나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고 바닥을 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죠, 지금? 예, 반도체. 네, 좀 더 반도체 구체적으로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그렇다면 시장 자체에 대한 수급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워낙 권영우 대표님이 수급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오늘만 놓고 보면요. 외국인이 코스피는 그러니까 대형주는 팔고 있고 코스닥을 소폭이지만 매수합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 순위를 좀 살펴봤더니 현재 기준으로요. ST팝을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그 뒤로 HLB,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보로노이, 바이넥스 등 제약 바이오가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의미 부여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큰 의미 부여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알테오젠 같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를 견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의 최근 패턴을 보면은 제약바이오도 제약바이오지만은 2차 전지를 지금 바닥에서 많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대표적으로 오늘 지금 양봉이 한 2.8% 정도 나왔다가 지금 1.6% 정도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는데 외국인 잠정 투자를 보면은 9시 한 25분경에 좀 많이 샀습니다. 근데 물론 좀 지금 차익 실현이 약간 나오긴 했으나 2차 전지의 지금 거의 대표주라고 볼 수 있는 게 포스코 퓨처엠이거든요. 양극재 중에서도 제일 지금 매출이 그나마 괜찮은 게 포스코 퓨처엠이고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테오젠 차트만 보더라도 약간 어느 정도 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알테오젠이 고가권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온다면 그 키티로다 지금 임상 3상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만약에 높이는 그런 사건이 또 나온다면 제약바이오의 약간의 조정도 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도체가 조정이 나왔을 때 최근에 외국인들이 2차 전지에 건드리는 걸 좀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2차 전지를 좀 방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에코프로라든지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게 에코프로랑 이제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외국인이 중소형주를 사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매수가 아닌 이상은 의미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까지 점검을 해봤는데요. 자, 시장의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좀 더 직관적으로 두 분께 전략을 받아봤습니다. 먼저 인성익 고문님의 의견부터 볼게요. 틈새 트레이딩을 하자라는 건데요. 어떤 틈새가 지금 있긴 있습니까? 진짜 저거 같아 그레이 스완인 것 같아요. 예측은 하는데 진짜 방어하기 마땅히 힘들거든요. 대책이 없죠. 지금 매매가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틈새는 한 섹터 2차 전지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딴 데로 가자 이런 틈새라기보다는 그 종목별 틈새를 보자는 개념이에요. 내가 이제 갖고 있는 계속 동안 봐왔던 주식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특성 움직임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종목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어차피 빠지는 건 또 현재상에서 같이 빠지고 그렇다면은 잘 알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장중 트레이딩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최근에 그 종목마다 봉이 길거든요. 그러니까 몸통은 짧고 꼬리랑 아래 위 꼬리가 길어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상당히 장중에 등락이 있다는 소리예요. 등락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자라는 개념으로 틈새 시장을 말씀드리는데 내가 잘 알고 있는 갖고 있는 그리고 도저히 못 팔겠다 많이 빠져서 이런 종목이더라도 장중에 많이 올랐으면은 추세를 갖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빠질 때 워낙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오를 때 장중에 올랐을 때 매도를 하고 그
그 종목이 장중에 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확률적으로 50% 넘으면 확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을 빠질 때 또 매수를 하고 그래서 넘어가는 방법 아니면은 빠질 때 샀다가 오를 때 장중에 오늘 같은 날 대충 보면은 뭐 하이닉스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장중에 한 1% 2% 정도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 틈새 시장을 놓고 빠질 때 사서 오를 때 팔고 넘어가기 전에 현금화시키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거는 올라갈 때 팔고 빠질 때 다시 사서 넘어가고 그렇지 않고 현금 갖고 매매할 때는 오늘 같을 때 많이 빠졌을 때 매수했다가 장중에 조금이라도 올라가고 내 목표치를 잠깐 낮춰서 그런 틈새 시장의 매매 트레이딩을 하면은 그래도 이런 장에서는 버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는 틈새 트레이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 대표님은 오늘 그럼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판단했을지도 한번 볼까요? 거의 끝나간다. 이 악재가 명확하지도 않지만 호재도 없는 상황. 그래서 더 어려운 이 시장. 이제 끝납니까? 일단 반도체만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거의 하락이 끝나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가격대고요. 제가 계속 줄줄이 반도체에서 매도를 외쳤지만 이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도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지금 가격대가 8월 폭락이 나왔을 때랑 거의 시가가 비슷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외국인이 아침에 선물을 사서 주가를 좀 이렇게 증시를 좀 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선물을 소폭 매도하는 형태로 좀 시작을 좀 다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런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개파락이 마이너스 9% 정도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이게 데드캣 바운스의 어떤 정석인 그런 패턴이거든요. 충분히 지금은 상당히 매력이 있는 가격이고 사실 캐파 증설, 그러니까 반도체의 다운턴을 알렸던 거는 어쨌거나 그 캐파 증설이 내년의 고점이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으면서 이제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금융 장세,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부터 금융 장세가 시작이 되면 유동성 부분을 사실 무시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배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그 수혜를 입는 섹터는 물론 제약바이오 2차전지도 되겠지만 증시가 올라간다는 관점에서 구조적으로는 반도체가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를 분할 매수로 슬슬 담아가봐도 전 좋다라고 생각을 사실 권영우 대표가 한 달 정도 반도체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때 안 사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오히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버스에 피팅을 그러니까 대안을 해야 된다고. 제시하면서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반도체를 조금씩 분할 매수해도 괜찮겠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급락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뒤로 하고 이제 회복을 그럼 기대해도 되는 건지 어떤 근거들이 있을지 그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긴급 점검해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회복을 영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있겠죠. 고문님, 이 기사에 따르면 반독점 조사가 엔비디아 시작됐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의 재점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선거랑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대선이요? 대선하고 연결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엔비디아가 독점체 거의 뭐 독점 체제잖아요. 거의 독점 체제가 뭐 꾸준히 온 게 아니라 한 1, 2년 사이에 그냥 확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거기에 물을 끼얹은 게 이제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생기면서 좀 더 고퀄리티하고 용량이 크고 빠르고 저전력 할 수 있는 HBM이라는 게 나오면서 거기에 뭐 완전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 체제로 지금 가고 있고 거기에 수혜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분명히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주가는 올라가다 벌써 이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고점 대비해서 37%나 지금 빠진 상태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반도점 뭐 규제를 당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영향은 있겠지만은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회사가 나올까?
인텔도 시스템 접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 거기에 AMD 뭐 좀 따라오고 있는데 이런 쪽에는 아직 진입 영역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너무 고도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엔비디아는 자체 조종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뭐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세상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낮았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높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낮았다고 빠지는 주가는 말이 안 돼요. 컨센서스가 뭐예요? 기평균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거거든요. 예측보다 잘 나오면 진짜 회사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기존의 예측보다 항상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예측보다 많이 나온 정도가 떨어졌다 해서 빠졌다, 이거는 핑계거리밖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고점에 대한 부담감, 차익 매물의 소화 과정 이렇다면 엔비디아는 좀 더 밀릴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SK 반도체, 우리 IT도 좀 조정을 보일 것인데 걔네가 밀리는 만큼 우리 따라 같이 밀리겠느냐, 조정폭은 좀 적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과거에 올라갈 때 덜 올라간 디커플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빠진다고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심리적인 영향을 좀 크게 받은 거고, 그렇다면 그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버틸 만큼은 버티지 않겠냐. 미리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빠져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108이면 90불까지는 좀 기계 5월 달인가 한번 플랫폼 형성한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한 90불까지 얘기가 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7만 원은 깨겠지만은 거기서 크게 밀린다 뭐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바람으로 매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오늘 하향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집중 점검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권 대표님은 저가에서 매수하자, 분할 매수 의견을 이미 주셨거든요.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리포트가 왜 하향 리포트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항상 나오는지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 전에 분명히 많이 올랐을 때는 그렇게 하향 리포트를 안 내다가 왜 이제 와서 그렇게 내는지 그게 좀 뭐 항상 그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는 리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추가 반도체가 지금 하락을 하는 그 이유는 엔비디아를 어쨌거나 하이닉스가 그동안 엔비디아 발로 이제 올랐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급락하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는. 그렇지만 엔비디아가 하락한 이유는 이번에 실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를 어쨌거나 그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좀 하락폭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엔비디아가 주가가 만약에 쌌더라면 이런 실적 발표에도 충분히 주가 상승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주가가 하락을 한 이유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고점에 대한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시총 4천조라는 그 기업이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수백 조의 자금이 몰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건 그 모멘텀 부재 속에서 약간의 그 하락 요소만 조금만 나오면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도 설명드렸고, 그렇지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그 엔비디아 발 하락을 이미 좀 많이 반영을 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추세 같은 걸로 봤을 때도 하이닉스가 고점 24만 8천 원 찍고 지금 15만 2천 원에 저번에 저점을 갱신하고 이번에 그 다시 한번 그 가격대로 지금 회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다 왔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거는 뭐냐면 매크로 장세, 그러니까 금융 장세를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남은 이벤트만 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면 분명히 반도체가 좀 좋은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9월에 일단 이벤트들을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반도체 두 분의 의견은 그래도 꽤 우호적입니다. 오늘 같은 하락에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엔비디아만큼 함께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장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버텨주는 종목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해서 버틴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은 사실 하락폭이 적은 것만으로도 버티고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투자자들이 갈 곳을 잃은 상황에서 제약바이오가 대안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문님 생각 어떠세요? 워낙 모멘텀도 많았고요. 뭐 9월에 여러 이벤트들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제약바이오가 반도체의 빈자리를 메꿔줄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뭐 반도체 자리를 메우는 건 제가 보기엔 2차 전지 정도로 봐야 되고요. 왜냐면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지금 안 빠지고 그래도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뭐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얘기가 할 듯이 진짜 장중에 안 빠지면 다행일 정도로 지금 뭐 거의 주력주들이 다 빠지는데 제약바이오는 그냥 툭툭 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총도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최근에 나오는 재료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FDA에서 뭐 승인 신청이 났다든가 뭐 임상이 종료가 됐다든가 뭐 여러 가지 마일스톤이 들어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과거에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재료가 좀 목말라되니까 왜냐하면은 대표적인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쪽들의 상승세를 그러니까 전혀 기대를 못하니까 다른 종목에서 다른 섹터에서 조그만한 재료만 나오면은 바로 반응하는 그런 영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세 시장의 전형적인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최근에 나오는 그 재료에 따라서 움직인다. 오늘 같은 날은 과거에 그 HAB가 끝없이 먼저 올라가다가 알테존 따라가고 유한양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유한양이 많이 올랐는데 글쎄요. 아니면 수급이 계속 떨어지는데 유한양에게 주포는 개인이에요. 이거는 외국인도 팔고 기관 최근에 조금 매수하는 것 같은데 거의 개인이 매수를 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의 어떤 큰 세력이 연합해서 재료를 가지고 땡겨놨다. 그러니까 약세 시장에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고 유한양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건 맞아요.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제약사가 올라간다. 그거는 옛말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계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오늘 같은 날은 샤페론 같이 아프토피치로제가 FDA 이상에 이제 확인됐다. 이 얘기 나오면서 또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얘기들 블루엠텍 샤노피 관련해서 계약을 맺었다. 이러니까 특정 종목마다 그리고 제약주가 워낙 종목이 많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에 어떤 재료에 의해서 툭툭 튀어나가는 거지 추세가 있어봐야 한 2일에서 3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매매를 해야지 이거 됐으니까 이제 가는 거 아니야 유한양처럼 이런 까지 생각하는 건 너무 과한 생각이다. 저는 연말까지만 간다면은 아직 재료로서 그러니까 어떤 종목으로서 움직인 재료로 효과는 없는데 아마 비만 치료제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나오는 폐암 치료제, 백혈병, 아토피 이런 재료들은 특정 부분이거든요. 근데 비만은 이거는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만약에 재료가 나오고 실제적으로 효과를 본 게 나와서 임상 완료되고 FDA 승인만 이상해서 받으면 아마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로 바이오시밀러도 틈이 있기 때문에 나오려면 거기에 먼저 하는 게 아마 상당히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큰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셀루메드나 샤페론처럼 오늘 거래대금 강하게 붙으면서 시세가 터진 쪽은 오히려 오래가지는 못할 수 있다는 분석. 하지만 실적이라던가 아직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쪽에서는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된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권영우 대표님은 사실 어제 출연하셨을 때도 2차 전지와 바이오를 두고 어디가 왕좌를 차지할지 고민을 좀 하셨어요. 둘 다 괜찮다라는 전제였기 때문인데요. 유한양행 좀 설명해 볼까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딱 3개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유한양행 우선주예요. 의미 있게 봐도 될까요? 일단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쨌거나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오르는 섹터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또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런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한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오늘은 지금 음봉인데 이게 투자주의가 붙어서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많이 해서 투자주의가 붙어서 오늘은 유한양행 우선주가 좀 반응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거나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뭐 어떤 개별주 마일스톤 유한양인 같은 경우 마일스톤 지급이 지금 계속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종목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종목의 대부분을 보면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FDA 뭐 임상, 뭐 1상, 2상 뭐 이렇게 검증되고 통과되고 뭐 이런 모멘텀으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시장이 어쨌거나 반도체가 이렇게 약간 죽어 있는 상태에서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어떤 돈이 돌면서 그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중소형주 단에서 그 호재가 있는 그 기업에 이렇게 약간 단발성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떤 큰 의미를 가져서 이 중소형주가 FDA 뭐 3상에 통과하고 뭐 나중에 뭐 잘 될 거다라는 전망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위험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더라도 저는 유한양행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뭐 삼바 뭐 그리고 셀트리온 뭐 이런 CDMO 쪽도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투자에 대한 매력도 높고 그리고 유한양행도 역시나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내에서 종목을 고르실 거라면 실적이 무조건 나오는 종목에서 베팅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숫자로 증명한 쪽을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선별할 필요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제약바이오 마무리하겠고요. 자, 다음으로 2차 전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개파락 출발하긴 했지만 이후 회복 탄성을 좀 보여주는 쪽이 2차 전지입니다. 시장 대비 선방을 좀 해주고 있고요. 지금은 하락 전환하긴 했지만 에코프로 BM이 지금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그래도 나름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최근에 2차 전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봅시다라는 화제와 관련해서 의견이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진한 시장에서 그래도 저력을 발휘해준다면 이후에 좀 믿음이 가는 섹터로 자리매김해주지는 않을까 싶은데 고모님 의견은요? 많이 빠졌어요. 예, 2차 전지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살 구간은 맞는데 시세가 나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상당히 인내가 좀 필요한 네. 시점이고 지금 같은 시장에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웬만큼 사서 버틸 만한 종목들이 많지 않거든요. 아니면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매매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 현금 갖고 있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 걸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라도 사야 되겠는데. 살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단기 매매에서 장중에 트레이딩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많이 빠진 거 이제 향후에 좀 좋아지지 않겠어? 좀 버텨봐. 이 정도면 거의 발목 아니야? 뭐 이래서 살 수 있다 이러면 그게 이제 2차 전지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매매를 하시고 근데 2차 전지가 과거에 보통 이제 우리가 올라갈 때는 하도 많이 올라가니까 이 네 개로 나눠서 얘기를 많이 해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그래서 한쪽 하나의 그 업종에서 섹터를 나눠 갖고 이쪽이 좋으니 저쪽이 좋으니 그런 이제 좀 뭐랄까 과분한 잔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빠지니까 그런 개념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한 4가지로 나눠본다라면 일단은 완성체 업체 그러고 이제 지금 하도 화제가 나니까 이제 전액을 이제 고체로 한다 전구체 업체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관련해 갖고 어떤 대장주 역할 그 나머지 2차 전지 이렇게 좀 나눠보고 싶은데 지금 그 SDI나 SK LG 에너솔루션, SK 이런 쪽은 완성체 업체는 중국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관련해서 저가 관련 그 2차 전지가 이제 화재 위험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이 영향을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올라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구체 쪽은 진짜 불이 나니까 이걸 고쳐야 되지 않겠냐 해서 화성한농부터 해서 급등세를 했는데 거기에 급등세는 장이 안 좋아진다라면 현재 추세는 계속 좀 이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빠질 것 같다는 생각 안 해요. 장이 바뀌기 전까지는 9월 중순까지는 좀 가지 않겠냐라는 쪽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개별 종목을 볼 수는 없고 에코프로 관련이나 포스코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 쪽에 그러니까 제조업체 쪽으로 좀 중심으로 보고 포스코는 인터내셔널 쪽이나 피처엠 쪽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게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그쪽에서 좀 살 때 빠질 때는 좀
축적해 두시는 게 현재로서는 올라갈 때도 빠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반도체의 빈자리를 제약바이오보다는 2차 전지가 채워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인고문님의 꾸준한 의견입니다. 그러면 권영우 대표님은 어떨까요? 일단 어제 2차 전지 좋다라고 의견 주시면서 공략주까지 제시를 하셨거든요. 오늘 추가적인 의견 받아볼게요. 지금 뭐 2차 웨이브를 기다리는 건지 ETF 쪽으로도 2차 전지 자금이 엄청 몰리고 B2도 시작이 된다라고 하죠. 슬금슬금 가는데 슬금 말고요. 좀 제대로 갈 수 있는 기회까지 엿볼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아마 테슬라가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네. 미증시가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시장의 그 방어가 됐었던 종목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테슬라였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 그동안 좀 안 좋게 나왔었는데 지난달을 봤을 때 중국에서 판매량이 증가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10월에도 로보택시가 이제 상용화될 거라는 그런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테슬라빨로 한번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준다면 우리 국내 2차 전지에서도 다시 한번 좀 탄력성을 받아줄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지만 어쨌거나 그 하이니켈 배터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이제 니켈 소재이기 때문에 이 니켈 가격을 보면 반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직까지 뭐 그 2차 전지가 뭐 실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에이젠솔도 지금 공장 가동하러 어쨌거나 늘리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도 이제 주가 방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2차 전지 섹터가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시장은 마이너스권인데 눈에 띄는 게 코스피가 2.2% 하락으로 낙폭을 조금 줄여냈습니다. 외국인의 선물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시점하고 지금 맞물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대피처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가 대피처가 될까요? 인고문님의 선택부터 권영우 대표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야기를 이어서 보니까 2차 전지네요. 예, 네. 저는 2차 전지라고 꼽았습니다. 역시나 주가는 그 오랫동안 기간 조정과 그 가격 조정을 거친 주식들은 소위 말하는 그 매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 스마트머니, 빅머니가 유입이 되면 추후에 어떤 후속 그 추정 그 매수를 하는 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틀 전에 한 14% 급등이 나오고 어제 좀 조정이 좀 나오다가 오늘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상승을 시도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60일선도 좀 이렇게 안착을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포스코 퓨처인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나 뭐 다른 그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오늘 전고체 그 배터리 관련주인 한동화성이 또 이제 6%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순환매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권영우 대표의 피난처 섹터는 2차 전지로 일관됐습니다. 인성익 고문님은 어떤 섹터를 좀 주요하게 보세요? 앞서서 좀 틈새 전략을 가져가 보자라고 조언 주셨거든요. 네, 이제 그 틈새는 이제 장중에 매매 틈새고 네. 이 지금 섹터의 틈새는 제가 보면 항공 쪽이 될 것 같아요. 항공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장이 안 좋으니까 올라오는 그 토큰 관련해서 이제 국회 논의 얘기가 되면서 네. 토큰이 강세고 대량 거래 터지잖아요. 장 안 좋으면 또 이거 계속 그냥 수급이 돌면서 가는 양상이에요. 그러다 이제 얼마 전까지 대마 관련했었는데 제가 보기엔 항공 관련주 티웨이 항공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유가가 93불에서 지금 70불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유가 떨어지면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항공 관련 비행기 그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 그리고 티웨이가 실적도 좋아지는데 지금 대한항공이 그 아시아나 합병하면서 노선을 갖다가 저 유럽 노선이나 마인 노선을 다 티웨이로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티웨이가 그걸 제대로 지금 소화해내지 못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인원도 많이 들렸는데 갑자기 이제 좀 뭐 스케줄도 그렇고 좀 잘 아직 확실히 좀 노선 정리가 좀 덜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외국인도 거의 150만 주나 매수했고 기관도 한 50만 주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가는 좀 올라갔지만 그렇게 만족스러운 가격은 아니다라는 쪽에서 뭐 대한항공, 티웨이 여타 항공주들 계속 보는 게 현재로서는 틈새 시장에서 섹터로 충분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전장의 흐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략까지 이어가 봤습니다. 계속해서는 수급의 향방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기관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을까요? 박세미 아나운서 만나보시죠.